안녕하세요. 와인쟁이 부부의 배두한 엄자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탈리아 와인 여행의 마지막 추천 여행지인 베네토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참고로 베네토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뭐 이런 식의 큰 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로나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중세 도시, 그리고 네. 나중에 또 나올 베니스 같은 경우에는 베네토에서 가장 큰 도시를 뜻합니다. 베네토는 한때 유럽을 제패하던 아주 막강한 지역이었어요. 네, 베네토의 역사는 곧 베네치아 공화국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맞아요. 중세 유럽은 해상무역이 가장 중요했잖아요. 근데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주변이 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사실 베네토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생산지 중 하나였어요. 네. 이 베네토에서 와인이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되었고요. 이 고대 열렬한 포도 재배자이자 와인 애호가였던 로마인들도 베네토 지역을 점령하면서 지역민들의 취미에 불과했던 와인이 이제 산업으로 발전하게 됐고 융성하기 시작한 거죠. 이 로마인들은 지금의 베네치아와 베르나에 큰 도시를 만들었고요. 도시민들을 통한 와인의 소비도 점차 증가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베네토는 1876년 이탈리아 최초의 와인 학교가 설립된 곳입니다. 또한 베네토의 와인 수도라 할 수 있는 베로나에서는 매년 이탈리아 최대의 와인 박람회 비니딸리가 열리고요.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이 모이는 와인 축제입니다. 이게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로 대규모 축제예요. 네, 시음만 하는데도 몇 주가 걸릴 정도이죠. 맞습니다. 베네토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은 와인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생산량으로는 다른 주를 압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는 대중적이고 저렴한 와인들도 많지만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명품 와인들도 생산이 됩니다. 베네토가 유명한 와인 생산지가 된 것은 비단 와인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열정적인 지지와 마음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것은 포도 재배에 있어서 천혜의 기후를 지닌 곳입니다.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북쪽의 돌로미티 산맥이에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추운 기온을 높다란 산맥이 방어해주기 때문에 연중 온난하고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륙의 평지와 이탈리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가르다 호수가 있거든요. 그 가르다 호수 근방에서는 좀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적포도 품종들이 있는데 다 이탈리아 토착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가르다 호수 근방에서 나는 적포도 품종 이름을 보자면은 코르비나, 론디넬라, 코르비노네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네. 그동안 뭐 많이 아시는 카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이런 거랑 좀 결이 다르죠. 어쨌든 이 가르다 호수 근방에는 레드 와인이 유명합니다. 네. 제일 유명한 와인이 이탈리아 3대 명품 와인 중 하나인 아마로네죠. 네. 그리고 이 아마로네라는 와인은 발폴리첼라라 불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인데 이 발폴리첼라라는 지역은 또 와인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로네, 발폴리첼라, 마르돌리노 이 세 가지 와인을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외에도 베로나 동부의 소아베 마을은 이 지역 최고의 청포도인 가르가네가 포도 품종으로 명실공히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곳입니다. 한때 대량 생산으로 저급의 소아베 와인들이 전 세계에 유통되면서 저가의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저가의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고 아주 우수한 품질의 산뜻한 맛으로 전 세계 소비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소아베는 마을 이름이면서 와인 이름이기도 해요. 이탈리아의 대부분의 와이너리들이 마을 이름을 와인 이름으로 겸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소아베 클라시코라고 하면은 클라시코, 영어식 표현으로는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전통 방식의 소아베 와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아베는 베네토를 대표하는 감각적이고 사랑스러운 화이트 와인의 대명사라면 이 소아베를 만드는 가르가네가 포도 품종은 복숭아, 서양 멜론, 오렌지 껍질 아로마가 특징적이에요. 여기에 아몬드 향까지 추가되면 고급 소아베 와인의 풍미를 잘 느낄 수가 있죠. 이 소아베 클라시코 지역에는 화산토에서 소량 생산되는 고급 소아베 와인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탈리아 화이트 와인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탈리아 3대 명품 와인 중에 하나가 여기서 탄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름이 아마로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마로네는 말린 포도를 가지고 만든 레드 와인이에요. 만드는 방법을 가볍게 살펴보면 우선 잘 익은 포도를 수확해서 건조대 위에 올려놓고 포도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주요 포도는 베네토의 토착 품종인 꼬르비나, 논디넬라, 몰리나라,
꼬르비노네예요. 말리는 데는 보통 4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포도를 말리면 포도의 수분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수분이 줄어드는데 포도 껍질은 줄어들지가 않죠. 그래서 수분은 날아가고 당도는 응축되면서 포도 껍질을 갖고 있는 폴리페놀, 타닌, 색소를 내는 성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와인이 굉장히 강렬한 느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의 진한 농축액을 뽑아낸 다음에 완전히 발효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발효시키면 드라이한 와인이 되는 건데 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드라이하다는 것은 곧 달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워낙 당도가 심하게 응축이 된 와인을 완전히 드라이하게 전부 발효시키게 되면은 굉장히 파워풀한 와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품 와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또 바로 시장에 출시하는 게 아니라 2년을 숙성해야 됩니다. 워낙에 풍미가 강렬하기 때문에. 잘 만든 아마로네는 최소 알코올 도수가 14% 이상이에요. 저 최근에는 17%까지 본 적이 있어요. 알코올이 높아서 마시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입안을 감싸는 정말 묵직하면서 부드러운 질감이 매우 매력적이고요. 끝에 남는 말린 포도 특유의 완전히 발효가 끝나서 모두가 다 알코올로 전환된 이 쌉싸름한 드라이한 맛도 일품입니다. 예, 베네토가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은 와인을 생산하는 곳이니만큼 아마로네 말고도 좋은 와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 소아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고요. 네, 화이트 와인으로 소아베를 추천드렸다면 스파클링 와인의 프로세코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기슭의 서늘한 지역에 있는 와인산지에서는 프로세코라 불리는 뛰어난 품질의 스파클링 와인이 주로 생산이 됩니다. 이탈리아는 스파클링 와인의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역마다. 네. 근데 아주 간단히 말씀드려서 베네토에서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은 프로세코라고 불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와인 또한 베네토의 특산 품종인 글레라를 베이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보면 베네토 지방은 대개 베네토에서만 재배되는 토착 품종으로 만들어지는 게 특징인 듯한 것 같아요. 네, 좀 어렵지만 그게 특징이죠. 네. 말씀드렸듯이 프로세코는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저번에 샴페인을 설명할 때 이 스파클링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발효를 시킬 때 기포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면 그 기포가 와인에 녹아서 스파클링 와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프로세코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조금 다른 게 양이 많아요. 프로세코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병마다 이렇게 따로 발효시키는 게 아니라 아주 큰 대형 탱크에다가 와인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양을 다 때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탱크에 뚜껑을 막아버려요. 아예 밀폐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와인이 안에서 발효가 되면서 아주 대량으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프로세코 같은 경우에는 샴페인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조금 더 저렴하고 기포도 조금 더 가벼운 편이고 하지만 누구나 샴페인을 마시고 싶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좀 저렴하게 시원하게 약간 좀 분위기 돋굴 때 마시는 아주 좋은 스파클링 와인이 바로 베네토의 프로세코입니다. 그렇다면 여행지로서의 베네토는 어떨까요?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가 어디일까요? 여행지로서 베네토도 너무 훌륭하죠. 베네토는 돌로미티 산맥과 아드리아 해를 아우르면서 구름과 계곡 그리고 강, 호수가 교차하는 정말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리고 아드리아 해가 있는 해안가는 정말 아름다운 석호들, 그러니까 베니스의 석호들이죠. 석호들을 중심으로 세계인이 사랑하는 관광도시 베니스. 너무 관광하기 좋잖아요. 아마 베니스를 여행한다는 건 굉장히 이색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석호와 석호 사이를 배를 타고 이동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게 네.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는 버스 티켓을 끊듯이 사람들이 집에 가려고 퇴근 후에 집으로 가는데 버스 타듯이 배를 타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저 섬 구간, 저 섬에서 더 작은 섬 구간으로 배들이 이용하면서 사람들을 데려다 주는 거죠. 그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고 관광객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새롭고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베니스 하면은 그냥 티켓 끊어가지고 섬과 섬 사이를 다니는 그런 여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베니스 안에 있는 무라노 섬하고 부라노 섬 두 그렇죠. 군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무라노 섬은 이제 유리의 섬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부라노 섬은 이제 그 레이스 공예로 유명한 곳이고 그래서 그 섬에만에 갖추고 있는 특징들이 명확하다 보니까 한 곳을 가면은 엄청난 유리 공예를 볼 수가 있고 한 곳을 가면 또 굉장히 인상적인 레이스 공예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다 보니까 볼 게 많은 도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진 찍기가 너무 좋죠. 네, 맞습니다. 그 베니스의 그 광장에 가면 엄청난 인파가 항상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포인트든 사진을 찍으면 제가 완벽한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너무 멋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딜 가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음식은 또 어떤가요? 음식은 이 베니스 자체가 관광 도시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엄청난 맛집을 찾기는 어려워도 이 해산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신선하기 때문에 해산물을 이용한 파스타라든지 뭐 해산물 뭐 전체 요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주 뭐 기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거기에는 와인이 빠지면 안 되는데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소아베 와인 같은 것들이라든지 프로세코 같은 그런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것들은 해산물, 신선한 해산물과 같이 어울리기 되게 좋은 조합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베네토라는 그 큰 지역 자체가 와인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더불어서 베니스라든지 베로나 같은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관광과 미식 그리고 와인 세 가지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가보기 좋은 여행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프랑스와 이탈리아 6곳의 여행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대륙을 이동해서 뉴질랜드 와인 산지 여행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사랑하는 와인 산지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회차에 뉴질랜드 와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